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의 현직은 21.9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얼마 전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서 가까스로 봉합이 됐지만 그 불씨는 여전한데요. 특히 좋은 공영제를 둘러싸고 버스기사 임금과 교통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주간 증시 전망에서 알아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결과를 조금 전에 공개했죠. 네,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전 쟁의 찬반 개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투표에 참가한 2853명 가운데 97.5%인 2330명이 쟁의에 찬성했습니다. 총 조합원 중에서는 이제 74%가 이제 찬성표를 던진 거고요. 쟁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이 50%를 넘었으니까 노조는 이제 파업을 포함한 쟁의 행위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쟁의 선포식도 열었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이 발생할 것을 신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에 이제 1969년 창립 이래 첫 파업이 되겠고요. 앞서 2022년, 2023년에도 쟁의권 자체는 확보를 했지만 실제 파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의 행보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치솟던 과일값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요. 지난 5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 가격 24,286원으로 전월 대비 18.3% 하락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4.6%, 평년보다는 2.6%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평년 수준에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과 소매 가격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죠. 10개 소매 가격 지난달의 경우에는 3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가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풀어서 사과 납품 단가 지원을 이제 킬로그램당 기존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늘렸고요. 또 대형마트 등의 할인 행사를 지원하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달인 과일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딸기 100g 소매 가격 1,285원으로 평년보다는 20%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한 달 전 가격보다는 20% 이상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고요. 정부가 이달까지 직수입 물량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수입 과일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바나나 100g 소매 가격은 전월보다 17.2% 감소해서 278원까지 떨어졌고요. 네. 오렌지 같은 경우도 10개 소매 가격 15,413원으로 전월보다 9.1% 하락했습니다. 네. 정부의 긴급 가격 안정 대책 덕분에 지금 과일값이 좀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소류 가격은 오름세라면서요. 네,
일단 정부의 긴급 안정 대책이 과일을 중심으로 한 10대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과일 말고요.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는 모양새인데 대표적인 게 양배추입니다. 지난주 기준 포기당 4,862원으로 한 달 사이에 25%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전년 평년 가격과 비교를 해서 20-30% 비싼 수준이고요. 이유는 양배추가 이제 제주나 전남 등이 주산지인데 비가 많이 오면서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추도 포기당 4,318원으로 한 달 전보다 9.2%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19.6%, 평년보다도 17%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배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 10개 소매 가격 43,312원으로 전년보다 62.2%, 평년보다도 20% 이상 높은 가격대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시까지 예산이나 기한의 제약 없이 지금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네.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각종 채소류의 작황도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장바구니 물가가 진정되는지는 이달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를 주택 매입에 적기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네. 부동산알 114가 전국 성인 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네. 주택 매입 적정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올해 상반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26.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건 아니죠. 올해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율은 24.77%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를 주택 매입 시기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고점 대비 하락한 금액으로 주택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런 성향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내년 상반기로 답한 응답자는 16.27%, 내년 하반기는 12.35%라고 응답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26년 이후 아예 더 늦게 주택 매입하는 시기로 본 응답 비율이 20.21%에 달했다는 네.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택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뭐를 꼽고 있던가요? 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이 여기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수요자들이 이제 거주지를 선택할 때 교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73%. 이렇게 달했습니다. 학군이 좋고 학교와의 거리 가깝고 학원가 등이 밀집한 이른바 학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뒤를 이어서 교통이 25.13%, 주거의 쾌적성이 2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햄버거사의 그 인기 메뉴가 판매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동안 SNS 커뮤니티에서 네. 얘기가 오갔는데 결국 아니라고 또 해명이 나왔다 그러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40년 가량 판매가 된 버거킹의 와퍼라는 이제 메뉴가 되겠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각종 SNS 커뮤니티에서 이 버거킹의 와퍼가 판매 중단된다 이 소식이 퍼졌고요. 네. 실제 이제 버거킹이 오늘 매장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이 와퍼 메뉴를 14일까지만 판매한다 이렇게 알린 거예요. 워낙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와퍼 판매 중단 소식이 꽤나 시끌시끌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만우절 장난 아니냐. 버거킹이 네. 그럴 리 없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들이 줄을 이뤘고 아쉽다는 반응들이 이제 줄을 이룬 거죠. 네. 그런데 판매를 중단한 게 아니었다고요. 네. 판매 중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리뉴얼하는 건데 네. 새로운 와퍼의 어떤 제품 출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 중단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케팅을 좀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는 이런 업계에서 어그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혼선과 논란이 이제 커지자 버거킹 측이 와퍼의 리뉴얼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또 알려지자 SNS 등에서는 최악의 마케팅이다. 가격 인상을 위한 뭐 이른바 빌드업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버거킹이 2022년부터 와퍼 가격을 3차례나 올려서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돈 없는 마케팅으로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달 그 12년 만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있었죠. 임금 인상으로 타협점을 찾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준 공영제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내버스 준 공영제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교통요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위원장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 정책위원장입니다. 네. 자, 일단 그 4월 중에 서울시의 그 버스 준 공영제 개편 뭐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교통요금 인상 이후를 생각해보는 어떤 토론회도 열린다고 이제 들었는데, 네네. 네, 거기에 이 공공교통 네트워크도 참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이제 교통 정책이 지나치게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관료들 중심으로 된다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요. 네. 공공교통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환경단체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네. 교통 문제를 좀 이용자 관점에서 보자 네.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말씀하신 토론회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한 해 교통 쟁점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고민해서 이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공동 네. 주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네. 이번엔 이제 교통 요금하고 서울시가 발행했던 기후 동행 카드 가지고 네. 한번 토론회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준 공영제 개편 얘기가 있긴 있나 봐요. 사실은 작년부터 준공영제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건 4월 정도에 중간 보고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는데 네. 사실은 워낙 이게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나와야 또 나온가 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잠시 후에 준 공영제가 어떤 건지 좀 네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3월 이제 28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목요일 그날 비가 네네.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 시내 총파업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을 겪은 분들 네네. 계실 텐데 어쨌든 11시간 만에 네.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 이번 파업의 그 합의 과정을 잠깐 좀 돌이켜 볼까요? 사실은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어쨌든 노동조합이나 혹은 그 서울시의 입장을 뭐 이렇게 고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비판적인 논평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에 요금 인상이 되면 거의 관례적으로 버스 파업이 예고됐다가 타협돼 갖고 다시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네. 요금 인상이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임금 인상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내지 논거 없이 사실은 일종의 담합 형태로 해서 요금 인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요금 인상의 효과는 이렇게 다른 데가 갖고 가고 그 부담은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냐 왜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이 논평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으로는 어쨌든 준공영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이 준공영제를 개선할 때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된 거에 대해서 부담은 시민이 가져간다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번에 그래서 그 임금 인상은 4.48%, 또 명절 수당은 65만 원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서울시에서 맞습니다. 중재에 나선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업은 끝났는데 지금 이제 구조적 원인 결국 지금 말씀하신 2004년부터 시행됐던
준공영제. 준공영제. 네. 그거를 좀 손봐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버스 준공영제 그냥 지나치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사실은 이 제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이거 조금 헷갈리거든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준공영제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보면 공영제인데 준이야라고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정 지원형 민영제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90년대에도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 이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준공영제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경영 적자까지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존의 노선 적자를 지원해 주던 것에서 경영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 갔냐라고 하면 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버스 회사들이 네. 되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중소규모의 버스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었고 결국 경영상의 위기에 닥칩니다. 네. 그런데 이 버스 회사들이 사라지게 되면 공급 총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버스 시내버스의 공급 총량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의 적자를 보존해 준 방식으로 이걸 유지시키는 네. 인센티브 정책을 하게 됩니다. 네. 반대급부로 노선 조정이나 내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규제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설명을 했지만 네. 사실은 준공영제의 취지는 민간 업체의 경영 적자를 보존해 주면서 버스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애초에 맞습니다. 당초에 도입될 때는 아까 공급 총량을 지켜야 된다는 맞습니다. 뜻이 그 단순히 총량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되는 어떤 노선 이런 데 사각지대에 그렇죠. 있는 노선이 맞습니다. 폐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시민들의 그걸 발이 묶이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총량을 지켜서 맞습니다. 좀 높은 지대에 사는 분들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하게 하면서 맞습니다. 하는데 그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이제 그 적자를 보존해주고 나중엔 노선 적자까지 보존해주는 것까지 왔다. 맞습니다. 지금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 수익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행 이제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를 사례로 들면은요. 네. 일단 이제 한 해 동안 버스 회사가 운송 수익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있을 겁니다. 네, 대부분 네. 이제 요금 수입이죠. 네네. 그리고 한 해 동안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용은 준공영제 하이기 때문에 이제 경영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소위 이제 네. 운송 비용뿐만이 아니고 네. 경영상에 들어가는 뭐 관리비나 내지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1년의 전체 수익과 비용을 견주어서 네. 개별 회사가 아니라 서울시 버스 사업 운송 조합이라고 불리는 그 네. 조합에서 일괄해서 청구를 합니다. 아. 우리가 작년에 해봤더니 네. 뭐 6천억 7천억이 비었어. 네. 그러니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그렇게 주면 좋겠어라고 총액을 청구하면 서울시와 조합 간에 그 총액을 견주어서 네. 적정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조합에서 받아요. 그렇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각 그러면은 버스 회사에 나눠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 조합에서 그 운송 수익금 공동 관리 기구라고 하는 데가 네, 이제 조합 네.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개별 회사의 적자분을 이렇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시의 전체 버스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65개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65개의 그 회사와 조합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부족분을 이제 네. 서울시에서 받은 걸 준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버스 회사에 보존해주는 금액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2022년부터는 한 8천억에서 작년만 해도 한 거의 9천억에 왜 그렇게 육박하는. 많이 늘었어요? 일단은 인건비나 비용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네. 기름값도 오르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감소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자를 보존해주는 제도의 속성상 이용객이 타지 않아서 운송 수익이 줄면 반대급부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기존 같으면은 이제 안 타면 그 노선에 버스 가는 그 버스의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맞습니다. 적자 나는 것만큼 보존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원금이 늘어난다. 그렇죠. 사람이 덜 타면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1년에? 2022년 기준으로 놓고 네. 보면 한 8,500억
그리고 네. 작년으로 한 8,900억 정도니까 네. 한 8천억에서 9천억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확하게 나와봐야 자, 돼요. 그럼 버스 회사는 절대로 손해 볼 일은 없는 거네요. 절대로 손해 볼 리가 없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근데 자, 20년 전이잖아요. 2004년에. 근데 2004년에는 사실 그 전보다 버스가 좀 타기 편하고 쾌적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글쎄요, 진짜 대중교통 이용이 줄었는지 버스가 아주 완전히 밀집해서 타는 경우도 좀 덜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만큼 기사분들도 좀 친절해졌다 그럴까요? 좀 여유가 생겼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을 저는 버스 타면서 맞습니다. 느끼거든요. 20년 맞습니다. 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나아진 점은 있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1년에 1조 가까운 재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나아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교통의 정책적인 면에서의 양이 충분한가 혹은 효율적인가는 좀 다르게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용자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외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이용자를 늘리려는 노력과 동시에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것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네. 역설적이게도 쾌적해졌으나 네. 잘 안 타는 이런 교통수단이 근데 돼버린 거죠. 그 버스 환승 이런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 네네네. 환승 체계도 잘 돼 있고 버스 중앙차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실상은 약간 빈 버스가 많아 보이는 게 그런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기존 노선의 고정성 때문인데요. 이게 네. 민간 업체가 어쨌든 노선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노선 조정이 2004년 이후로 효과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의 변화나 이거에 따라서 노선 변경이 좀 가변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65개 업체가 지금 노선을 다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도시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 그럼 한 번 노선을 확보하면은 절대 못 바꾸나요?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사업자들은 특허권에 준하는 재산권이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 사장들.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그건 그럼 시에선 인정해 주는 모양새고요. 시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선 조정을 할 때 나타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줌으로써 이거를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지 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자, 않습니다. 그러면 자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네, 준공영제가 문제점을 조금 더 지적을 해 주신다면요. 사실은 이번 그 임금 인상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저희가 가장 의아한 건 이런 겁니다.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서 네. 실제로 임금이 서울시가 직접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스 회사마다 수익의 정도도 다르고 네. 당연히 영업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영향이 다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 65개 사업체의 운전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 수준 외의 것은 사업자들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네. 근데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왜 코로나19 때뿐만이 아니고 2022년까지 실제로 순 영업이익이 네. 한 700억 정도 나오는 것이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사업체가 돈을 벌면 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같이 나누자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네. 추가적인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임금 인상분이 확보됐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순 영업이익을 갖고 가는 구조고 네. 노동자들의 임금은 추가적인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갖고 가는 세금으로 구조니까. 충당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냐. 700억 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사주한테 배당을 가는 합니다. 거예요? 예, 현금 배당. 배당 성향이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는 버스 회사는 56% 정도의 배당 그래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 상장사에 비해서는 한 2배에서 3배에 가깝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또 사모펀드가 네. 뛰어들어 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 지적도 있더라고. 그 맞습니다. 얘기도 잠깐 좀 해 주실까요? 사실은 사모펀드 자체가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건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라고 하는 자본의 성격 자체가 네, 네. 사실은 5년이든 7년이든 자산의 가치를 높여서 엑시트를 해서 그 차익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해 준 자금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그 자본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적자라고 얘기하는 버스 사업이
단기적인 수익이 된다라고 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아닐 거니까 네, 네. 그럼 당연히 5년에서 7년 사이에 적정한 이윤을 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볼 때 그것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선 준공영제 하에서의 그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하는 것의 네, 네. 속성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표준 운송 원가는 시민들이 알 때는 이게 이제 그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운송 원가에 만약에 정비직의 경우에는 네. 차량 10대에 2명을 고용해야 돼라고 표준 운송 원가가 산정이 돼 있으면 네, 네. 당연히 10대에 2명이 고용돼 있겠지 이걸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0대를 운영하면서도 2명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그러면 감시도 안 하는군요. 그거를 서울시가 아는데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4명분의 정비직 인건비는 빠져야 이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윤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누구한테 가나? 경영진한테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사모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 준공영제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이번에 4점 몇 %가 오르고 또 명절 상여금 뭐 65만 원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인천보다 우리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또 인천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지자체별로 물론 그 인상률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디서 이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버스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버스는 민간 사업이야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당연히 이것은 사업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나 내지 이것들이 차등으로 나타난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특히 준공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광역시 중심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임금 인상이 되거나 표준 운송 단가가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간 억눌러졌던 것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절대액으로 놓고 보면 인천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호봉제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노동조합에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보면은 좀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저희가 볼 때에는 그 기본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까지 다 따져보면 네. 여전히 서울시가 낮진 않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지역마다 똑같아야 되냐. 그러니까 네. 지역마다 버스를 타는 사람,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환경도 다 다른데 네. 이게 민간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똑같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아, 네. 그만큼 그럼 공공성이 있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그것의 임금 수준이나 이것들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네. 않는다. 이런 그러면 그 관점입니다. 교통 요금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준공영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준공영제 하에서는 결국 이런 상황인 건데요. 요금 인상을 한번 해서 네. 그것의 편익이 대부분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시가 그동안 줬던 돈의 일부분이 요금 인상 폭에 따라서 사업자들의 이익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보존해 줘야 되는 몫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처럼 다시 임금 인상 이슈가 있어서 한 1,000억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요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 정도에는 또 요금을 올려야 되는 쟁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준공영제 하에서는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 없이 정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처럼 요금을 인하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 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나라 아까 잠깐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선을 민간이 갖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 특히 OECD 국가들이라고 하는 데서는 우리나라처럼 준공영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선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이고요. 근데 영국 런던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그게 이제 사실은 위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네. 대신에 이 노선을 운영할 업체가 노동자와 차를 구매해서 들어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하거나 뭐 하는 요 위탁 있죠.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지금 런던 교통공사에서 하는 위탁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민간은 아니란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네. 노선이라는 자산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공공이 소유를 하고 있고요. 네. 민간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금의 수준이 50%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불리는 게 한 7, 8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간 회사가 운영해도 한 50% 정도는 재정 지원 비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공교통의 부담을 요금과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믹스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공공교통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요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나라들은 우리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가요? 그 조사된 걸 유럽의 제가 경우에는 몰라서. 네. 유럽의 경우에는 비교조차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분담률이 한 60-70% 정도가 되는 나라들이 아, 수두룩하고요. 그렇다면 뉴욕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70%에서 80% 사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됩니다. 네. 서울시처럼 지하철도 되게 많고 네. 버스도 되게 많은데도 5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준공영제이긴 하나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형 민영제로 되는 거고 이게 요금 인상을 해버려도 사실상 그게 누구한테 주머니에 들어가는지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들으신 상쇄되는 네,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혈세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일부 세력에게만 맞습니다. 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뭐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당장 공영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영제 방식으로 좀 병립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네. 공영제를 하더라도 정부,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공공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버스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네. 갑자기 버스 사업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특수한 노선들, 이를테면 수익이 잘 나지 않거나 아니면 보건소나 아니면 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필수 노선의 경우에는 먼저 공익 노선으로 운영해보자. 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월해지면 네. 공공과 민간 노선을 섞는 방식으로 가고 네. 현행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경영 적자를 보존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네. 노선별 평가를 통해서 노선 적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다시 가는 것이 훨씬 더 재정 네. 지원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영국 같은 이렇게 보고 경우는 있습니다. 버스 노선 경쟁 입찰에서 5년 동안 계약을 맞습니다. 맺는다. 그러니까 단위 맞습니다.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고 추가로 또 2년 더 하고 이러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 하면 끝이죠. 이거를 네, 그리고 끝까지 이제 갑니다. 뭐 네. 자녀한테 물려주고 하더라도 상속도 계속 간다는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영국 같은 경우도 노선 입찰제를 하는 이유가 네. 시내버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과 관련된 부분에 주목해서 실제로 경기도가 공공 입찰형 준공영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기존 준공영제 제도를 좀 벗어나 보겠다. 이런 고민 때문에 하는 거여서 그것도 네.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현재 준공영제가 가지는 문제점이 분명 드러난 만큼 좀 개선책을 속히 모색해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어, 4시 38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 미국 증시는 좀 흔들리는 모양새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실 이제 금요일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강세 반전에 또 성공하긴 했지만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좀
꺾였죠. 사실 이제 3번 인하가 아니라 2번 심지어는 한 번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이 조금 이제 거기에 경계감을 가졌고 또 올해 벌써 5달 연속 또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고 또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뭐 네. 이란 리스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87달러 거의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러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연결되는 거지만 이렇게 인플레가 생기면 또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르면 소비가 또 둔화될 수도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이게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이제 지난주엔 금요일은 좀 좋았지만 좀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좀 이슈는 결국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가 네, 네. 갑자기 그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저가 전기차 출시하는 거 뭐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반박하는 이제 트위터를 좀 남겼죠. 그러면서 네. 이제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의 주가 좀 변동성이 어쨌든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장중엔 영향을 못 줬지만 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한 주는 조금 쉬어가는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그 국내 증시 좀 살펴볼까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좀 부진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네.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이 급등한 거에 비하면은 조금밖에 오르진 못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1% 이상 좀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 성장주라고 불리는 네네.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그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이제 미국과 달리 오늘 한국에서는 좀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금리가 꾸준히 오르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들이 힘을 좀 못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오늘 좀 코스닥 쪽에서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대 넘어선 거죠? 4.4까지 그렇죠. 갔어요. 네. 이게 한때 그 3.8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요. 이게 다시 4.4면 굉장히 또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에도 시장의 성장주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일단 작용을 했고 그나마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제 8월 8일 날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약간 이제 거기 관련된 뭐 자율주행 쪽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고 반면 코스피는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이유가 그 밸류업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기업 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자동차주들이 오늘 좀 모처럼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 금융주도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상대적으로 선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네. 좀 주가가 좀 올랐고 네. 또 석유 가격 오르면서 석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좀 괜찮았는데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한국은 일단 유가 상승, 금리 상승의 이제 이중고로 오늘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이번에 거의 87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이게 68달러까지 지난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몇 달 사이 꾸준히 올라가지고 87달러까지 올라왔고 지금 이제 90달러가 넘어가면 경제에 좀 충격을 줄 거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근접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사실 이게 원유만 오른 게 아니라 구리값도 지금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알루미늄 가격은 1년 만에 최고치고요. 아연도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고 요새 또 금값도 네, 네. 사상 최고치입니다. 2,300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으니까 사실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일제히 좀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다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특히 뭐 국제 유가도 보면 감산 계속하고 있고 구리도 지금 뭐 칠레 구리강산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감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게 좀 큰 거고 거기에 요즘에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살아나요. 네. 근데 원자재 많은 걸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니까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면 수요도 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이제 방향이 긍정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금값은 조금 특이한 게 중국 인민은행이 금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미국의 국채를 많이 샀는데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그거 파는 대신에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이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 자산 대신 금으로 좀 금으로. 그게 이제 금 수요를 좀 부추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은 일단 최근에 견조하게 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는 당분간 금방 내려갈 것 같진 않죠. 네, 좀 이게 내려가려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단 완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주고 있고 아니면 수요가 꺾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수요가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고 중국까지도 살아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꺾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이 그 전략 비축률을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유가 오르면 한 번씩 풀거든요.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인들한테 설문조사 해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 물가 상승이다. 네, 네. 근데 여기에 유가가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요. 네. 휘발유 가격이 1갤런당 1센트 오르면 네. 1.5조 원 정도 소비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투표할 때 바이든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이제 90달러에 근접을 하면 미국의 개입이 또 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좀 액션이 나와야 유가가 좀 이제 안정화될 텐데 아직은 그런 좀 액션들이 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가가 뭐 급등한다 이거보다도요. 지금 고유가 정도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즘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떤 업종이라든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정유주가 제일 좋긴 좋은데 네, 근데 다만 네. 이제 정유주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미 선반영을 했으니까 그쪽보다 보통 이제 원유값이 올라갈 때 좀 좋아지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해외 수주가 좀 건설사들 있죠. 중동이 사우디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발주를. 그래서 네. 해외 건설사라든가 또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 그다음에 조선회사들 네. 국제유가랑 좀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유가 오르면 보통 석탄, 천연가스 막 이런 가격들도 동반해서 오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보통 그럴 때 주가 움직이는 기업들이 종합상사 네, 그렇군요. 그런 회사들도 네. 있고 금은 이제 비철금속이고요. 요새 또 구리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선 업체들이 구리 가격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시켜 버린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일단 대표 수혜주인데 다만 투자하실 때는 꼭 한번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고 너무 올랐으면 반영한 거니까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말부터 얘기했던 반도체 예. 이제 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잘 나와가지고. 네. 네. 그런데 그때 또 주가는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그날 물론 오늘은 올랐죠. 어떤가요? 네, 오늘은 좀 네. 오늘은 보합이 끝났습니다. 아, 그냥 이제 그런가요? 올랐다가 이제 보합이었나요? 막판에 조금 또 아, 밀려가지고 네. 보합이 끝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예전에 모건 스탠리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3년 전에 한번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냈죠? 그때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윈터 이즈 커밍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마 삼성전자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근데 이제 근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봄이 왔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많이 분위기는 바뀌었고 실제 숫자도 잘 나왔죠. 이번에 영업이익이 6.6조니까 시장 예상이 한 5조 원 됐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잘 나왔고 그 이유 중으로 많이 꼽는 게 가격이 올랐어요. 반도체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익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데 다만 잠정 실적이라서 확정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합니다. 4월 네, 30일 날. 네. 그때 되면 좀 더 세부 데이터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게 삼성전자 좀 징크스가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 빠져요. 그날. 좀 희한하게 거의 대부분 빠지고 이제 미리 선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실적이 안 좋은 날은 오르는 경우도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제 네. 미리 좀 선반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가 사실 좀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팔아볼까 이런 이제 심리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번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으면 팔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타당할 수도 있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거든요. 뭐가요? 그 영업이익이. 어디에? 삼성전자. 아, 네. 네. 확실하시는 아니 그건 제가 한 게 너무 아니고 따지듯이 이제 여쭤봐서 죄송한데.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추정을 다 하거든요. 추정치인데. 네, 근데 네. 증권사 평균을 내보면
2분기보다 3분기 더 좋고 4분기가 제일 좋아요. 네. 4분기에는 한 12조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건 추정이니까 뭐 네.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걸 본다면 지금 뭐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고점은 아마 내년으로 많이들 잡고 있어서 네. 실적만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괜찮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미리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없습니까? 변수는 지금 이제 혹시라도 반도체 지금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공급이 줄어서 네. AI 수요가 갑자기 좀 뭐 빅테크들이 투자를 안 한다거나 우리 네. 예상보다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업황이 이렇게 돌아서면요 갑자기 증산할 수도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물량을 너무 늘려버리면 네, 네. 그럼 가격이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공급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좀 5개 T가 메모리는 좋은데요 파운드리라 그러죠 비메모리 여기가 아직까지는 좀 적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TSM 대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네. 삼성과 인텔은 아직도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TSMC랑 경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 흑자 날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수율이라 그러죠. 이제 제대로 만드는 제품의 수율. 예, 네. 제대로 만드는 제품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도 이번에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한 0.3조 그러니까 한 3천억 적자 난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증권사 그렇군요. 쪽에서. 그래서 네. 이게 숙제입니다. 파운드리를 언제 좀 흑자를 낼지. 요것도 좀 우리가 하반기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TSMC 잠깐 말씀하셔서 여쭤볼게요. 이제 지난주에 타이완의 강진으로 TSMC도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뭐 큰 피해는 없다. 뭐 금방 복구된다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TSMC에서 언급했던 건 지난주에 좀 뉴스가 많았는데 네. 일단 올해 실적 처음에 발표한 거에서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그냥 복구했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TSMC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이 왜요? 예, 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이 경쟁사죠. 마이크론이 지금 대만에 공장이 좀 많아요. 많은데 네, 네. 전 세계 생산량의 한 5%인가요? 그 정도가 대만 거기 공장에서 나온대요. 메모리 생산이.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를 하고 있냐면 마이크론이 고객사들한테 이제 공급을 할 때 계약을 하거든요. 네. 계약 가격을 제시를 안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인상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약 논의 뭐 중단을 통지한 것도 있다면서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도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중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도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가동이 중단되면요. 네. 일단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진은 좀 당연히 나면 안 되겠지만 이 지진 영향으로 일단 메모리 가격에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거라는 게 일단 전반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 강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부각되는데 네. 이게 지진에 취약한 거죠. 아무래도. 취약하죠. 이제 네. 아무래도 일본도 그렇고 지금 대만도 섬나라다 보니까 지진이 좀 나긴 하는데 근데 이번에 대만이 또 20년 만에 최대 뭐 지진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또 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내진 설계는 잘 돼 있는데 미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너무 TSMC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삼성한테도 물량이 좀 가지 않겠냐 기대는 하는데 네. 다만 그게 진짜로 삼성이 받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멀티 벤더 전략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냥 TSMC에만 의존하거든요. 엔비디아도 네. 애플도. 근데 그거를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삼성도 일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이 이거는 고객사를 어쨌든 확보하는 게 일단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 테슬라의 그 저가 전기차 포기한다는 그 뉴스는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기 네. 트위터에다 네. 로이터가 또 거짓말하고 있다. 직접 썼어요. 네. 네, 또 라잉이라고 어게인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8월 8일 날 로보택시 내놓겠다. 8월 8일. 네, 그러니까 이제 88. 다들 깜짝 놀란 거죠. 로보택시가 사실 올해 좀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로보택시는 어쨌든 무인화된 거잖아요. 무인으로 주행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많이 어필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그걸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놓으면 어쨌든 그동안 좀 무기가 없었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주가도 안 좋았고 뭔가 주가에는 좀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유명 헤지 펀드의 어떤 인물들은 또 테슬라가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일부. 또 반대로 또 엄청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분은 옛날부터 약세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8월 8일에 약속을 지켜야죠. 네.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좀 못 지킨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상품성 있게 내놓느냐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주요 일정 있으면 끝으로 네, 짚어주세요. 4월 10일 날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부터 미국은요 JP 모건 시작으로 그 실적 발표 들어가고 또 한국에서는 금요일 날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표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